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노동당을 창건한 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여러 건설 사업에 성과를 내고 성대하게 기념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었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위해 80일 전투를 벌이자며 결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내세울 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는 만큼 내부적으로 고삐를 바짝 죄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상현 기자, 당 창건 75주년 북한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네, 며칠 전부터 다양한 행사를 열고 기념식에 참가할 각 지역 대표들의 평양 도착 소식도 전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성대히 진행되는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행사에 참가할 대표들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수혜와 복구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긴 빛 축제도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고 자기의 곳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빛의 조화로 보여주며 관람자들이 절찬을 받았습니다. 각종 전시회와 전람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0이나 5로 끝나는 이른바 정주년, 꺾어지는 내 기념일에는 특히 성대하게 행사를 해왔잖아요. 네, 올해는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어서 다른 정주년과 달리 대대적인 행사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열병식을 하고 저강도의 위력 과시용 무기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다 태풍 피해도 커서 북한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잖아요. 네, 평양종합병원이나 삼지연시 건설 3단계 공사 등 굵직한 사업을 오늘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달은 재난으로 과시할 만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평양종합병원은 외장 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장 공사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80일 전투를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죠. 내년 1월로 예정된 당 대회로 성과 과시 시점을 미루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80일 전투의 부문별 목표들을 제시했으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80일 전투에 대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반응을 연신 보도하면서 다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더 큰 승리로 80일 전투로 부른 당의 순간 뜻을 이 피클로 심장에 받아안고 자연재해 복구 전투와 다점 발전소 1단계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감으로써 재난이 이어지면서 올해 북한 내부 분위기도 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해마다 추석을 맞아 중계하던 대황소상 씨름 경기도 올해는 방송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다만 며칠 전부터는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배우들의 만담 등으로 이루어진 코미디 쇼를 열고 있는데 지친 민심을 달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남북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며칠 전엔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부부가 국내에 정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네, 조 씨 부부는 작년 7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국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의 망명을 타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북한에 남아있는 딸 등 가족의 안위를 염려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우리 공무원이 서해 북방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사건으로 긴장감이 다소 높아진 상태인데요.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 작전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은 지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 수색 작업에 대해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을 중단하라며 경고하고 공동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신속하게 사과한 데 이어 신뢰가 훼손되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북한의 과잉 대응 때문이었다. 이런 진단도 있는데 북한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네,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지만 격리됐던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는 강도 높은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 대한 토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북한 매체들도 최근 다시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전은 결사전입니다. 국경과 해상,領공을 완전히 봉쇄하고 방역 사업에서 고도의 긴장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0.001%의 허점도 발로시키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도 체계를 세워간다고도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닫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늦게 국경을 재개방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입니다. 내부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위기의식을 높이고 있는 것 같군요. 네, 대북 제재와 수해, 여기에 코로나 문제까지 더해지면 여러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북한에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봉쇄 방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상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 핵심인 리병철과 박정천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을 제외하면 그동안 원수 칭호를 받은 이가 5명에 불과했던 만큼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네. 성과를 내면 보상하고 성과를 못 내면 벌을 주겠다는 김정은식 신상필벌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2명의 새로운 원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유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동지에게 조선인민군 원수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들에게 직접 결정서를 전달하고 신임과 기대를 높은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에서 인민군 원수 칭호는 최고의 계급이자 영예입니다. 북한은 장성을 장령이라고 하는데 일반 장령급 계급은 별 1개인 소장부터 4개인 대장까지로 우리 군과 체계가 비슷합니다. 그 위로 왕별인 차수가 있고 그 왕별 옆에 북한의 국장이 그려진 것이 바로 차수 위의 원수 계급장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이전까지 김정은 위원장 일가를 제외하고 인민군 원수 칭호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 5명에 해당되는 사람들 보면은 항해 무장투쟁의 경험이 있거나 또는 최소한 그 후예 중에서 상당한 공로를 갖고 있거나 뭐 군부에서 상징적인 위상과 존재감을 갖고 있던 인물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주는 그 계급이었거든요. 하지만 리병철, 박정천 2사람의 군분의 상징성이나 경륜은 앞선 사람들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2사람이 이제 그 정도의 연륜보다는 요번에 원수 칭호는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계급을 수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려요. 다시 말해 그동안 이들이 거둔 실적과 향후 북한의 정책 방향을 동시에 반영한 인사라는 겁니다. 리병철은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성과를 낸 중심 인물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와 얼싸안거나 맞담배를 허락하는 등 각별한 신임을 보여왔습니다. 박정천은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 도입과 포병 중심의 전력 개편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북한군 현대화, 전략무기 개발 그리고 북한군 운영과 관련해서 보인 능력과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전략무기 운영과 관련해서 총참모장이 김정은 뜻을 받들어서 곧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에게 확실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2사람의 성과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해준 셈입니다. 특히 리병철은 대장 계급에서 차수를 건너뛰고 단숨에 원수로 2단계나 승진시켰습니다. 박정천 역시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당시 별 2개에서 이례적인 고속 승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승진만 했던 건 아닙니다. 리병철은 지난 2018년에는 별 4개 대장에서 상장으로 한 계급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박정천의 경우는 더욱 파란만장합니다. 2013년 별 3개에서 2개로 강등됐다가 이내 복원되는가 싶더니 2015년에는 2계급 아래 소장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지도자의 의향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떼어지고 붙여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권한과 위상 이것들이 그 지도자의 마음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개념인 거죠. 계급을 갖더라도 쉽게 그 지위를 박탈하거나 계급장을 뺏을 수 있는 체계. 이게 북한은 독특한 같은 계급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보상과 매서운 책임 추궁으로 계급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군부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5개월 전 대장으로 승진했던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별 하나가 떨어진 산장으로 강등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월북과 관련된 부분들, 또 피살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관련돼서 뭔가 일 처리를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아마 바로 이제 추천하는 건 개념은 아니고 계급장을 일단 낮춰서 긴장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원수 승진은 대내외적으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지금 북한이 어렵다고 해서 전략 무기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비핵화 협상 대신 북한은 이제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새로운 담판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또 수해복구와 경제건설에 군부대를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군부의 사기 진작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투명한 북미 관계와 대북 제재, 코로나에 이어 수해까지 북한의 위기 국면에서 2명의 원수를 배출한 군부가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가을에 먹는 제철 과일로 감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 감의 달콤함에 매료돼서 결혼까지 결심한 탈북민이 계시다고요? 네, 국화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런데 감 농사 짓는 남편과 결혼해서 달콤 살벌한 직업을 하나 더 갖게 됐다고 합니다. 국화 씨의 이중 생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던 날, 경남의 깊은 산골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잠시만요. 제 옷 입혀드릴게요. 남한으로 와 달달한 꿀직업을 찾게 되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탈북민 국화 씨입니다. 이 수많은 통들의 정체 궁금한데요. 벌들이 머물며 사는 집, 벌통. 국화 씨의 꿀직업은 바로 양봉이었네요. 와, 이게 대체 몇 마리예요? 벌통 하나에는 4만 마리 정도 있고요. 저희 벌장에 총 200통이니까 800만 마리 정도 있어요. 보통 꿀채집을 하는 봄이 가장 바쁜 철 아닌가요? 그런데 가을에도 꽤 바빠 보이시네요. 벌들이 겨울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잠을 자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를 검사하고 있어요. 유황벌이 없는지 있는지, 알을 잘 낳고 있는지. 벌통 하나에는 유황벌이 2개면 안 됩니다. 없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요 벌 한 통이 하나의 왕국이거든요. 또 빨리. 바로 그때 모두를 놀라게 한 비명소리. 쏘였어요? 촬영에 열의를 불태우던 연출팀 민준 씨가 벌에 쏘이고 만 겁니다. 불 안 나요. 붓기 시작한다. 내일이면 부을 거예요. 사방이 위기인 이곳. 국화 씨, 무섭진 않으세요? 엄청 무서웠어요. 처음에 안 무서울 수가 있어요. 이모부 집에 이제 갔는데 벌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천리로 뗐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그녀가 귀여워. 이뻐. 잘 자라서 꿀 많이 물어오라. 벌들과 동고동락한 지 6년. 이젠 벌들이 너무 사랑스럽답니다. 그래도 조심조심, 아시죠? 벌들이 딱 쏠 때는 자세가 나와요. 그러면은 쏘지 마. 얘들이 알아듣고 안 쏘는 것 같아요. 이거 귀엽잖아요. 보이시죠? 그녀를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보시는 이분. 시댁 어르신이자 양봉 27년 차 스승님이신데요. 스승님도 국화 씨의 꿀벌 사랑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거를 항시 메모를 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13통이 3, 4년 만에 200통까지 늘어나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기술의 수준이에요. 양봉계에 떠오르는 금손 국화 씨의 비결은 이 노트. 양봉을 공부하는 6년 동안 일기처럼 기록한 노트인데요. 열정이 느껴집니다. 해마다 벌 관리함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적어 놓습니다.
1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2015년 3월 2일 비닐 덮개를 빼고 3월 3일에 14도 이렇게 날씨 체크까지 다 합니다. 국화 씨가 양봉에 열심인 건 25년 전. 북에서 귀한 약으로 쓰이는 꿀 덕분에 소중한 이의 목숨을 구한 기억 때문인데요. 아이고 또 눈물.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할머님하고 어머님하고 두 분 다 이제 누워 계시다가 할머니께서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비용으로 그 25원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가서 꿀을 샀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저희 어머님이 살아나셨어요. 몇 년 전 북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도 울었다는 국화 씨. 어머니께서 이 꿀을 드셨다면 참 좋아하셨겠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북한 함경도 출신 국화 씨는 어떻게 경상남도 산골에 정착하게 된 걸까요? 혈혈단신 남한으로와 톨게이트 계산원으로 일했던 국화 씨에게 찾아온 운명. 이 동네 제일 가는 경상도 사나이 학동 씨와 8년 전 100년 가약을 맺게 되면서인데요. 말아요. 말하면서 가야지. 딱만 쳐다보고 갈 기가. 사근사근한 함경도 출신 국화 씨가 학동 씨에게 반한 건 혹시 이 무뚝뚝함이 아니고 바로 이 감나무 때문이랍니다. 감나무를 한 번도 구경해 본 적도 없고 감나무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내가 감을 이제 먹어봤거든요. 신비의 맛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감농사 짓는 학동 씨와 달달한 신혼을 시작한 국화 씨. 감은 계란처럼 살살 달아야 돼요. 따가지고 놀 때도 쾅 놓으면 안 되고 열이 살 나야 돼요. 꿀벌을 돌보는 틈틈이 4,000평의 감나무 농사까지 하며 달콤한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감귤 색깔이 나죠. 요거는 좀 파란 색깔 나죠. 아무래도 요렇게 노란 빛이 나는 게 이제 달고 맛있어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해낼까 했는데 처음엔 국화 씨도 만만치 않은 농사일에 사고도 치셨다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가출했었죠.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호기로웠던 가출도 하루 만에 끝. 어머니, 맛이 괜찮으세요? 바로 힘든 농사일도 이겨내도록 해준 어머님과 남편. 가족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시어머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눈물이 난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족 같은 느낌을 이제 만들어준 분들이시니까 도저히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젠 때려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한식은 참기름에 무치고 북한식은 콩기름에 볶고 양봉이면 양봉, 감농사면 감농사. 요리까지 잘하는 함경도 또순이 국화 씨는 가족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국화 씨는 어떤 며느리예요? 내한테 잘하고 모든 것을 보면 어째서 북한서 여기까지 우리 집까지 왔는가 싶어요. 승부해야지. 잘 못한 거 있으면. 잘 못하는 건 없어. 그 북한에 가족을 낳아놓고 여기 오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 것고. 그래서 통일이 돼서 고향도 가보고 현지간도 만나보고. 국화 씨의 달콤한 삶의 비결. 바로 집을 단단하게 짓는 꿀벌처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이겠죠. 진짜 이전에는 너무 외로웠어요. 항상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족이 생기니까 너무 든든하고 행복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국화 씨, 앞으로도 가족 안에서 단감처럼 꿀처럼 달콤하게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네, 가을 하면 전통적으로 이사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인지 요즘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네. 내 집을 마련하자니 장벽이 너무 높고요.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북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봄, 가을에 이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몰릴 때가 되면 이때 이 그렇죠.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대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북한은 어때요? 가을철에 한국에 정착을 했었는데 뭐 이사를 하면서 또 뭐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 다녀야 된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갔고요. 네. 사실 북한은 주거 이동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사는 게 보통이어서 이사철이라고 따로 없는데 특히 이사를 가야 된다면 북한도 봄하고 가을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이제 가을 하면은 또 수확철 아닙니까? 그래서 여유가 생겨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습관상 뭔가 이제 가을이 되면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온 돈을 뭔가 가치 있는 곳에 뭔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소비하는 그런 또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사를 하면 집들이라는 걸 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인가요? 집들이를 하나요?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온 동네가 다 와요. 아, 그래요? 네. 짐도 다 같이 날라서 청소도 다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완전 명절같이. 그래서 이 집들이 때 어떤 걸 주냐면 좀 잘 살라고 한국은 뭐 두루마리 그 휴지를 들고 가잖아요. 북한은 줄당콩처럼 잘 뻗어 올라가면서 잘 살라고 줄당콩을 가지고 가는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불처럼 이제 재산이 붙으라고 이제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뀌더라고요. 뭘로요? 최근에는 현금으로 많이 바뀌고 오, 있더라고요. 돈이 최고죠. 어디 가나 이렇게 돈이 좋은. 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집들이가 환영회 겸 상견례 겸 동네 잔치 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북한에서 단체로 집들이를 했답니다. 무슨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농악대가 풍악을 울리고요. 한복을 입은 주민들이 단체로 나와서 춤까지 추는데요. 아주 시끌벅적하게 집들이를 하는 이유, 바로 수해 지역에 새 집이 완공됐기 때문입니다. 응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오늘 새 집을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지금 그 글 씌워진 걸 보고 제가 지금 놀라고 있는데요. 항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제가 2년을 살던 지역이에요. 아, 진짜요? 네. 수해를 입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집이 지어졌네요. 저런 형태를 문화주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북한의 모든 건설에 속도전이라는 구호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전에는 질이 그만큼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뭐 날림공사.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뭔가 종이를 받는데요. 저건 뭔가요? 입사증입니다. 북한이 개인 소유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직설적은 아니지만 애들러가면서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게 주택 부분이거든요. 네. 주택 사용권을 할 수 있는 입사증만 있으면 당당하게 이게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문서와 다름없는 그렇죠. 거군요. 예. 아, 근데 사실 되게 헷갈려요. 개인 사용권만 있지 소유권은 소유권은 없다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사증만 있으면 사고 팔 수 있다? 도대체 어떤 게 기준인지 잘 그래서 모르겠거든요. 북한 사회 시스템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사회주의 시스템 속에 자본주의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2006년도에 국경 지역에 나와 살면서 집을 처음 샀었거든요. 당시 이제 한 방 3칸이고 부엌 있고 이랬었는데 8만 원에 샀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 8만 원이면 엄청 비싼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가지고 2년 살고 12만 원에 와. 팔았었거든요.
네. 근데 2000년대 가면서 북한에서도 시장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전제품도 또 많이 들여놓다 보니까 좀 더 넓은 집, 좋은 집을 선호를 하게 되니까 또 반면에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장사 미천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또 집을 팔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기존의 집을 매매하는 수준에서 넘어서 실제로 집을 이제 지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른바 이제 돈주, 부동산의 이제 진입 장벽은 높지만 이런 데 진출하는 거죠. 네. 최근 몇 년 사이 평양을 보면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상당히 많은 집들, 아파트들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반층집, 땅집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습니다. 네. 북한 평양에는 재개발할 여지가 아직 많다는 거네요. 엄청 많죠. 이렇게 외곽 쪽으로 나가면 엄청 그 전부를 다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재건축을 주도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북한에서 이제 누가 집을 짓느냐라고 봤을 때 국가와 뭐 기관 기업소, 그리고 개인 이렇게 세 개의 주체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기관 기업소에게 할당을 하고 또 기관 기업소 같은 경우는 또 개인의 또 투자가 필요하다면 또 돈줄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마치 이 세 개의 주체들이 혼합된 그런 메커니즘 하에서 집이 올라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뭐 들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인건비도 굉장히 싸죠. 땅도 어떻게 보면 뇌물을 좀 주면은 정말 무상으로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지만 이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이제 북한에서는 그 고부라진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고부라진다는 의미가 한 번 그 집을 지으면 이윤이 2배 이상 남는다는 거죠. 네.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거는요. 이제 북한의 모란봉 구역인데요. 네. 보면은 집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단층 집들이. 이런 지역을 바로 개발업자가 선호한다라는 거죠. 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 이 노후화된 지역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철거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파트를 지으면 정말 이윤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죠. 예, 한 10년 후 지난 이 사진을 보면은요, 어느새 이렇게 고층 빌딩이 들어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 평양 같은 경우는요, 새 아파트의 경우는 워낙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평균 보니까 한 15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까지도 가격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재건축을 하면 뭐 조합원 분양이 있고 그렇죠. 뭐 일반 분양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북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 주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계획을 받을 때 몇만 세대를 지어라 이런 계획을 받죠. 그리고 받으면 총 10만 세대다 그러면 10만 세대 중에 30%는 선물 영역이에요. 공급형.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 건설 주체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도 주고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건설 원가 뽑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주민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철거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종종 분쟁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국가의 어떤 허가를 받기 전에 그 거주민과의 어떤 협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아파트를 새롭게 지으면 집 한 채를 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다 더불어서 이 철거민이 원하는 그런 층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워낙 이제 층수가 좋은 곳은 먼저 비싼 가격에 혹은 이제 간부들이 또 가져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다 건설을 하고 나면은 이 철거민과 이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어떤 분쟁이 굉장히 끊이지 않은 이제 그런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공인된 어떤 공식적인 게 없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발생하나 보죠. 사실 그 계약이라는 것은 합니다. 예를 들면 맞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그 철거민하고 그 부동산 개발업자와 뭐 아파트를 한 채 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세세한 계약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양과 지역 간의 격차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지방 같은 경우도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방이냐가 주택 건설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강도 삼지연군도 아주 산골군이에요. 산골군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시에 못지않은 중요한 데죠.
모든 건축물들의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사회주의 문명의 축도인 삼지연군 읍지구의 저 희한한 현실. 그런 신식 그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문화시설도 엄청 최신식 그런 문화시설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그런 형태로 집을 건설을 하면 그 주변에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해산시 같은 경우도 삼지연시를 본격적으로 꾸리면서 해산시에서도 도로를 확장하고 그 도로 주변에다가 고층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게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국경도 봉쇄가 됐잖아요. 이런 변화가 어떤 북한의 건설 붐이나 또 집값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가요? 사실 양강도 해산시를 제가 집중적으로 주택 조사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가격이 완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12만 위안, 12만 위안에 팔리던 집이 9만 위안에 팔렸어요, 올해. 올해 아마 이게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아서 주택 매매가 안 되니까 부득이 팔아야 되는 사람은 속상하니까 가격을 낮춰서 팔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다만 변화가 뭐냐면 이제 집값이 막 상승할 때는 집을 파는 사람이 갑이었다면 지금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이 갑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건설 자재들. 이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올해 지금 투자해서 이제 집을 지어 놓으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훨씬 더 비싸게 팔릴 거다. 이런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지 집을 또 건설하는 그런 현상들도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집값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도 우리 귀에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 노후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지금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반면에 또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최근엔 입지 조건이나 또 선호하는 층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다음 주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가두 배추? 그냥 배추? 알배추? 김치? 뭘 가둬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건가? 북한말 가두배추는 양배추라는 뜻입니다. 북한의 요리책이나 건강 관련 서적들에는 가두배추 외에도 가두배추 김치, 가두배추즙, 가두배추 절임 등 가두배추를 이용한 음식명들의 쓰임이 많이 보입니다. 다른 나라 배추 같았어 그냥. 가두가 뜻인지 뭔지 참 헷갈렸는데 뒤에 배추 보고서 양배추가 생각나가지고. 배추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김치 종류인 줄 알았어요. 추석 연휴가 지난 데 이어서 어제 한글날부터 또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행여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곳곳에서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거리두기 하시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